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공천은 끝났고 이제는 정해진 후보들을 대진해가며 그야말로 리스크를 걷어내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YTN 정치부 여야 반장들과 함께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총선 전국 들여다볼 텐데요. 코너 이름이 왜 총선 이 안에 있다인지 직접 이따가 확인하시죠. 네, 정치권은 리스크 줄이기가 한창인데 국민은 입고 먹는 것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고물가 시대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느 대학에 얼만큼씩 배정할지를 이르면 모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 점점 가시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강경한 입장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결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국 20개 의대에서 모인 교수 비대위는 회의에서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이보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늘 오후 총회를 열어 일정을 조율할지 논의합니다. 또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자들이 전공의 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정원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할 수는 없다며 교수들의 집단 행동 예고를 비판하고 증원 철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서울 주요 대형 병원과 국립대 병원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의대 증원 배분 문제, 정부가 모레 결정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가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을 호소하고 이어서 정부가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20일 발표를 염두에 두고 정확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2,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 8 비율로 배정되고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렇게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원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전면적인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동석 회장은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 투쟁에 나서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3차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한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모욕적인 언행을 했던 수사관이 조사 도중에 다시 들어왔다며 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위원장은 2차 출석 당시 한 수사관이 고성을 지르는 등 이 조사와 무관한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꼽히는 이종섭 또 황상무 사태를 놓고 대통령실이 투트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선 공수처 소환도 없이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잦은 귀국서를 일축을 했고 또 반면에 언론사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과는 거리두기
혹은 선긋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투트랙 전략. 자, 먼저 이종섭 대사 임명 처리는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동안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까? 네, 오늘 아침 대변인 실명의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협력과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정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문제될 게 전혀 없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한 번도 소환을 요청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했다면서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까지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이종섭 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은 군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만큼 봐주기 수사나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군 인사권자인 장관의 고유 책무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 태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황상무 수석에 대한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 또 경질 촉구 목소리도 큰데요. 대통령실이 여기에 응답했습니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권들처럼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상무 수석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선긋기, 나아가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4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MBC를 포함한 출입기자 4명과 식사 자리에서 MBC 잘 들으라면서 1980년대 있었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상무 수석은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또 오늘 오전 내부 회의에 변동 없이 참석했지만 여론이 점점 악화하며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는 용산 내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논란과 맞물려 황상무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법무부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공수처가 직접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6개월 동안 이 대사에게 소환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선 현재로선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반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는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종섭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을 해 4시간 동안 조사받으며 다음 기일을 정해서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출국 허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실 입장에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이 대사를 바로 소환하면 될 문제라며 공수처가 소환하면 이 대사는 귀국을 해서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즉각 귀국 요구 등을 사실상 일축한 가운데 한 위원장은 오늘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의 후속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가 여전히 안 나온 거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뿐 아니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등에서도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종섭 대사와 이 황상무 수석을 겨냥한 발언을 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이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실이 당의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 선대위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일로 또다시 당정 갈등에 불이 붙은 것 아니냐는 지적엔 이 과한 해석이라는 취지로 이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신 데서 제가 특별히 덧붙일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좀 과한 해석 아니에요? 지금 지나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당내에서는 이 한 위원장의 발언을 엄호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다가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한 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 이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심을 최전선에서 느끼는 당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건데요. 한 현역 의원 역시 이 YTN과 통화에서 이 대사와 황 수석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선거를 힘들게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당에 있다는 우려를 사실상 일축하는 입장을 내면서 이 당정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거취를 두고 개파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죠. 네, 민주당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검증 요청을 일축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 지역 방문 일정에서도 다시 한번 이 최고위원회의 공천 유지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 후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공천관리위 초기 때도 양 후보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관위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문제 제기하고 당내에서도 의원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어제 양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결단을 촉구한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대한 전략 경선을 두고도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양자 경선을 치르는데 그 방식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는 겁니다. 강북을 후보를 정하는데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데요. 이른바 친명세가 강한 권리당원에다가 기존의 박 의원이 당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들면서 받게 되는 30% 감점도 있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경선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당권 경쟁자를 내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내홍의 불씨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비례대표 공천 소식도 알아보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한 여권이 후보 명단 또 순번 공개하면서 여야 비례 후보가 확정됐다고요? 여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오늘 오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35명의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이름을 올렸고 이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와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미래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역시 이 순번 8번으로 당선권에 배치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하루 앞서 30명 규모의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명은 모두 15번 이내의 번호를 받아서 4년 전 총선을 고려했을 때 당선권에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당 안팎에선 이 자력으로 국회 입성이 비교적 어려운 인사들에게 이른바 레드카펫을 깔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총선 전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국 혁신당은 오늘 밤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공개하는 가운데 이 새로운 미래도 13명의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고 개혁신당 역시 비례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2대 총선 오늘로 23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치부 여야 반장들과 함께 이번 총선 쟁점을 짚어보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총선 이 안에 있다. 왜 이름이 이러냐면요. 이종원 여당 반장, 또 안윤학 야당 반장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시간인데 뭐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이 스튜디오에 앉아보는 게 뭐 한 3년도 넘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앵커할 때보다 더 긴장하네요. 예, 좀 설레기도 하는데 이번 총선 아무래도 이 초접전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팀원들하고 저하고 또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 가감없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야당 반장인 안윤학 반장도요. 네, 저희도 뭐 야당 팀원들과 함께 현장 분위기 이제 최대한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요새 와서 좀 느끼는 거는 뭐 정치권 인사들이나 뭐 현장 기자들 또 민심을 좀 잘 모른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예, 그래서 좀 요즘에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민심 앞에 겸손하자. 뭐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여튼 정치권의 상황을 다 낱낱이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겸손하되 날카로운 시점으로 사실 이 코너를 왜 준비했냐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국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반장과 함께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여야 반장이 꼽은 키워드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공천 취소, 공천 실패, 그리고 물음표 어떻습니까? 지금 키워드가 첫 번째로 이렇게 공천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공천이 화두긴 했어요. 네. 최근 뭐 일주일 동안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네. 공천 취사가 잇따랐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이 장해찬 전 청년최고위 이 부산 수영 공천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침묵을 하다가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취소가 된 예비 후보들이 모두 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추가로 나오면 이제 이 한 판에 다 넣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김연아 후보, 박일호 후보는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 있었고 정호택 국회 부의장이죠. 정호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됐었고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는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대전 서구갑의 조수현 후보가 이 일제 강점기 옹호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추가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21일부터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후보를 이제 교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공천 취소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공관위에서 공천장을 줬다가 회수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네. 특히나 이제 경선을 거쳤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아직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심이 깊었던 것 같은데 이 당장 또 뭐 장해찬 도태우 후보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런 그렇죠. 자국이 예.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위원장 또 관련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판단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발언이 나온 경위라든가 그리고 그게 공직에 있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발언이 이 공천 취소가 있기 하루 전에 내놓은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도 사실은 이 결정을 짓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뭐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뭐 결단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재검토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관위에서 한 차례 공천 유지를 결정한 뒤에 이틀 만에 스스로 그걸 이제 뒤집은 거거든요. 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은 뭐 새로 제기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제 드러났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공천 자체에서 좀 사전에 걸러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야당 공천이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공세로 고리로 그걸 공격하다가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천 취소가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죠? 공천 취소는 지금까지 이제 그 한 명, 지난 14일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후보 재추천 결정이 난 게 정봉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 네. 강북을 지역. 이제 구체적으로 워딩을 좀 보시면
2017년 7월에 자신의 이제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입니다.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줄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네. 이게 반인권적이다. 그리고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당에서는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발언 직후에 논란이 되니까 13일 날 이제 페이스북에 발언 직후 당사자께,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네.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하지만 그게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시 김정원 상사나 하재헌 하사한테는 유선상으로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거짓 사과 논란이 일어나서 이제 후보 재추천 결정이 바로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이 대표 측에서는 애초에는 사과도 했고 많은 세월이 지난 점을 양해해달라 해서 처음에는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네. 하지만 거짓 사과 보도가 나자마자 바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들하고 이제 통화해본 결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거짓 사과 논란이었다. 거짓 사과다 결정적이었다. 목발질의 발언은 사실 사과도 하고 넘어갔지만 이 거짓 사과 부분, 왜냐하면 대표가 사과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뒤집는 발언이 나왔으니 네. 대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왔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거짓 사과 논란이 나오고 이 대표가 한 발언이 있는데 그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정치인이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와도 임금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이 있고 이 발언 이제 오후에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참 결단을 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공지가 나서 네. 저희도 부랴부랴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일 해서 박용진 의원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경선을 치러주고 있죠. 그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논란이 이제 양문석 그 안상갑 후보의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뭐 국민의 7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뭐 노무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불량품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당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그런 게 좀 촉발되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대표 입장에서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정치인에 대한 그리고 FTA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난 그 부분에서 표현상에 좀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 하지만 인권이나 이런 부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사안을 좀 달리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내에서도 지도부 내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워낙에 좀 리스크를 걷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좀 고민이 깊어 보이고 일단 공천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먼저 여당 반장은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 공천 과정 쭉 보면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요? 점수로 매긴다면? 뭐 이 국민의힘 당직자분들도 다 보고 계실 텐데. 네. 객관적으로. 일단은 뭐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 254곳 공천 다 끝났고 예. 이제 조금 전에 비례대표 명단도 발표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점수를 드린다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플러스 요인을 좀 보자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좀 잡음이 덜했죠. 네. 뭐 이 무감동이란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그 부드럽게 진행이 됐고 이 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 4년 전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현역 수가 훨씬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고육지책으로 또 나름 자구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그래픽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일단은 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는 원희룡 전 장관을 이제 표적 공천했고 대표적으로요. 그리고 또 이 무게감 있는 중진들을 지역구를 교체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그런 지역구에 재배치를 했고 또 이 민주당으로에서 현역으로 있던 의원을 입당을 시켜서 그 지역구로 내보내는 김영주,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이고 네, 김윤식, 조광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 시장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 또 지역에서 인지도도 있는 후보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선거 직전에 당적을 바꾼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표심이 어떻게 이동할지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마이너스 부분을 좀 짚으라면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이 현역 활용 비율이 높다 보니까 현역 교체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4년 전에는 43.5%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35%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신인이 좀 많이 등용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었던 점, 이 부분은 좀 마이너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야당 반장은 민주당 총선 공천 어떻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이 점수를 말씀드리면 좀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먼저 70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저는 그 51점 정도. 51점? 이게 좀 박하한가요? 네. 51점 정도인데 그 사실 구조적으로 여당과 달리 좀 논란이 있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돼서 전 정권 인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역들이 지금 160명 넘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장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지자체장 인사들까지 해서 그래서 여담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약간 잉여 인력의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시점에서 그러하지만 좀 잘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괜찮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친명 횡재,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이 좀 시끄러웠고 물론 이제 친명 쪽에서도 공천 배제나 탈락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친명들의 자진 희생이 없었다. 예를 들면 많이 거론됐던 게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네. 희생이 없었고 그다음에 수적으로 비명이 너무 많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하위 20% 의원들 평가 하위 그 의원들이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생활하지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하셨는데 그래픽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박강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조금 당내에서 굉장히 좀 충격이 컸습니다. 3표 차였고요. 3표 차였고 사실 원내대표 할 때 압도적인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또는 기자들 사이에서 백봉 신사상을 받을 정도로 되게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인정을 받았는데 하위 20%에 걸리면서 이제 낙선을 하셨죠. 네. 낙선을 했고 그리고 이런 그 원래 구조적인 좀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60점까지도 저는 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대표가 공천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혁신 공천이란 말을 합니다. 공천 혁신이다. 우리는 국힘과 다르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 인정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다 물갈이 대상으로 약간 폄하하는 네. 대표로서 약간 포용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9점을 더 깎아서 51점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0도 아니고 50일인 걸 물어보고 싶은데 갈 길이 머네요. 시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서 우리 좀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자, 원톱 대 쓰리톱. 네, 바로 여쭤볼게요. 여당 반장이 보기에는 원톱 전략이 어떻습니까? 평론가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축구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골잡이가 있으면 중앙 골잡이가 있으면 네. 원톱으로 가는 거고 미덥지 못하면 쓰리톱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 목소리는 자신감이 좀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런 얘기했었어요. 민주당은 쓰리톱인데 왜 여기는 원톱이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에 자주 가시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비꼬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안이 없는 거죠. 예, 한동훈 위원장뿐이 그런 양면의 어떤 그런 그 방증이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총괄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지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렇게 넣으면서 모두 수도권 출마 의원들이 그 후보들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을 좀 배려한 그런 선대위 구성으로 볼 수 있고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구가 대구기 때문에 영남권도 배려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야당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공천 파동을 의식해서 쓰리톱. 네, 맞습니다. 그 쓰리톱 얘기고 그 요약을 하면 이재명 대표, 이해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쓰리톱으로 이제 올라오셨는데 의미를 물어보니까 당내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30에서 35%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결집, 이 대표가 결집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은 당내 통합. 아무래도 친문이나 친노의 큰 어른이다 보니까 그런 당내 통합의 의미가 있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여권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김부겸 전 총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대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신 적도 있고 중도 포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는 통합, 대외적인 통합이죠. 그렇게 해서 결집과 당내 통합과 통합 세 가지 의미의 그런 쓰리톱 체제의 그 선대위를 꾸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저희가 예전에 많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월 이선 후퇴, 연말 연초 뭐 이선 후퇴 비례대표 출마설까지 나오고 불출마설까지 나왔는데 그게 결국은 일축이 됐다.
그 일치가 됐다. 이재명 대표는 사석에서도 그동안 계속 자기가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해 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집, 이해찬은 어른, 김부겸은 통합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만 좀 알 수 있는 행간을 두 여당 여야 반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준비되면 바로 보겠습니다. 동선으로 본 총선 전략. 아무래도 일정이 곧 메시지다 보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당장 지난주 이제 일정을 좀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정을 보면 이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선대위 발족 구성을 전후로 해서 이제 영남도 갔다가 이제 호남도 가긴 했었는데 수도권에 집중했었는데 저희 취재로는 내일도 아마 서울 동작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강벨트네요.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용산발 리스크 때문에 요새 여당 내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위기론이 좀 가장 근심거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또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가 아무래도 악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발언을 내놨었잖아요. 일단 어제 발언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발언인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좀 많이 결이 달랐잖아요. 네. 그래서 당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동선을 어떻게 짜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주에 한마디 했는데 역시 일정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 이재명 대표는 주말 내내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섰더라고요. 네, 주로 보니까 경기 남부 지역,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강세 지역을 좀 이렇게 다직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오늘은 서울 마포를 가셨고 그리고 이재명의 일주일에서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 쭉 보시면 서울, 인천, 그다음에 대전, 충북도 갔고 울산, 경기 쭉 보시면 지난 일주일간은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지역과 험지라고 할 수 있는 TK 강원 지역을 빼고는 전국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총선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저희는 읽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한 현장에서 볼 때 제가 주목한 거는 김부겸 전 총리의 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회 통합과 중도층을 잡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보면 김 전 총리는 각계전투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네요. 중도층을 잡아라. 네, 그래서 그 후보들이 SOS,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지역구나 아니면 박빙 지역, 중도층이 좀 이렇게 잡아야지 할 수 있는 지역을 김 전 총리가 누비면서 각계전투식으로 후보 지원을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두 지도부가 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네요. 역할 분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네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 자, 네 번째 무엇일까요? 네. 프레임 전쟁, 국회 독재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 뭐 여러 번 봤던 대목입니다만 여당 반장이 보는 지금 총선 23일 앞두고 어떤 구도일까요? 어제 오늘 뭐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포인트가 이제 국회 독재 심판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민주당에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회 입법 권력 교체가 절실하다. 한동훈 위원장의 요즘 어제 오늘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고요.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관련 발언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폐륜 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친일 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법카, 일제 샴푸 법카 유학, 구구 공천이라고도 했죠. 일배 의혹. 이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따라가기도 힘든 만큼 여러 말이 들어있네요. 예.
그 사실은 뭐 이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이 들으신다면 사이다 발언으로 들리실 거고 그렇지 않은 중도층이라든지 야당 지지층에서 보시면 그렇게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화법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계속 공격했던 이유는 이번 총선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만들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 지지율이 뭐 요즘은 좀 회복됐다는 조사도 있지만은 네.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이 총선 전면에 나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이고, 하지만 요즘 이제 용산발 리스크가 그래서 더 위험한 거고요. 분명 이제 또 여당이 가지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 정책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방금 말한 그 용산발 리스크가 생기면서 민주당이 좀 더 정권 심판에 좀 더 올인하는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조를 만들고 싶지만 네. 이 대표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구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의 맞대결 구도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된다는 판단을 진작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관되게 한 위원장이 공격을 해도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고 답할 가치가 없다. 거기엔 답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TV 토론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그걸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네. 이 대표는 계속 거부를 했죠.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김기현 전 대표도 계속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계속 거부를 했고요. 그 관련 녹취 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 대표는 계속 그 정권 심판론으로 그 기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혁신당부터 언급하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창당을 하거나 출마를 선언하는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상승세는 아무래도 이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뭐 이따가 안윤학 반장이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 네. 이 국민의힘도 이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굉장히 부담이죠.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서로 상대당을 찍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실망스럽다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 상승세를 띄우면서 네. 이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소항으로 가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단을 찍더라도 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게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국민의힘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에 조국 혁신당을 자주 공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고 진짜 목표가 드러난 겁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와 예,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또 있긴 한데 그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좀 다른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예, 네, 마저 아무튼 이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네. 그 중에 6번째가 이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개혁안이었는데 마지막 6번째가 이 이 조국 혁신단을 겨냥한 거예요. 네. 이 비례대표 후보자가 이 당선 뒤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다른 의원에게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이제 조국 혁신단을 겨냥했던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이 조국 대표라는 인물은 윤석열 정부하고 각이 확실하게 서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 상승세를 탈수록 당연히 윤 대통령이 이 총선 링 안에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 이 야당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네. 그런 이 걱정이 있다라는 게 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1분만 더 쓰기라고 안윤학 반장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네, 추세를 보면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꽤 20%를 넘는 여론조사 나왔더라고요. 네. 지난주 갤럽은 19%가 나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예상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통은 한 10% 뽑으면 5석 정도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걸 가정을 해서 했던 거예요. 네. 뭐냐면 여당 국힘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25석씩 동점을 이뤘을 때, 그리고 지난주 갤럽 기준으로 해서 지지율을 넣었을 때 보니까 9에서 10%가 나오면 한 6석 정도. 그래서 쭉쭉 보면 한 19에서 20%가 나오면 11석 정도. 그래서 조국 대표도 목표가 10석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지율이 지금 계속 상승세가 타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은 지금 사실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네. 겉으로는 대놓고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이란 그 인물의 자체에 대해서 중도층의 비호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중도층이 떠날 가능성.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비례대표 지민비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민주당 뭐냐면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네.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찍기 싫어도 간다는 거죠, 투표장에. 지지층 결집의 효과. 그래서 조국 대표가 늘 지민비조를 강조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라.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의 파이가 커졌다. 그래서 겉으로는 네. 대놓고 웃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반색하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네. 끝나갈 때 되니까 안 반장의 표정이 풀어지는데 좀 더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또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선까지 월요일, 목요일 두 반장과 함께합니다. 네, 총선 이 안에 있다. 두 여야 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건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집에서 전처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살해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속보 들어보죠.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피의자는 경찰에 붙잡힌 거죠? 네, 경찰은 오늘 아침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가해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당시 영상을 보면 60대 경비원이 손에 피를 흘린 채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경비원의 뒤로는 흉기를 든 채 걸어가는 범인의 모습도 일부 담겼습니다. 당시 경비원은 함께 차를 마신 주민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목격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도망가지도 않아. 서서히 걸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통과시켜 나온 거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경비원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70대 남성인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추적 도중 A씨 자택에서는 6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A씨의 전 부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된 여성이 어제나 오늘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정황도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전처를 살해한 뒤 경비원을 다치게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해는 본인 진술이나 DNA 조사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재는 경비원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신종 사기로 90억 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해 범죄 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권 업자까지 동원하면서 복잡하게 자금을 세탁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집안 곳곳에서 거액의 돈은 물론 지폐를 세는 기계까지 발견됩니다. 가정집이라기엔 다소 의심쩍은 이곳은 알고 보니 신종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금 세탁 일당의 주거지 겸 사무실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투자 사기 조직은 실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얼굴 없이 음성만 나가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 강의식으로 주식 종목을 짚어주다 보니 피해자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300에서 600%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달 동안 86명에게 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챙긴 범죄 수익금은 곧바로 허위 상품권 업체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자금 세탁꾼들에게 전달됐고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습니다.
14억 2,400만 원짜리 실제 수표입니다. 허위 상품권업자는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뽑아 실제 상품권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현금화해 다시 사기 일당에게 건네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품권 업체와 실제 상품권 업체 두 곳이 동원됐고 수표와 상품권, 현금을 서로 거래하는 것처럼 6단계를 거쳤습니다. 모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현금 22억 원 등 범죄 수익 28억 3,900만 원 가량이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특정된 사기 피해금 90억 원 이외에 330억 원이 추가로 자금 세탁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세탁한 피해금 420억 원을 특정해 범죄 수익 은닉법을 적용하였고 향후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8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이들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 세탁 총책과 현금 수거책 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투자도 대신해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등 각종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한 암행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어진 대화방을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다름 아닌 금융감독원 소속 주식 리딩방 암행 점검단입니다.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며 마치 개인 투자자인 것처럼 문의도 넣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워치리스트에 해당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에 유료로 가입을 해서 지금 이제 불법행위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이제 제기가 이제 많은 그 소비자 피해 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8개월 사이 이뤄진 암행 점검만 700차례가 넘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나 1:1 상담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수백 명의 개인 투자자가 억 단위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적인 주가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리딩방 회원 1,300여 명을 부추겨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미리 주식을 사놓고 수익을 볼 거라며 꼬드긴 뒤 재빨리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불법 리딩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구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방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만큼 재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늘리는 등 수사기관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그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신속히 협조해서 받아낸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업 기준도 함께 강화해 애초에 불법 리딩방이 생겨나지 못하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SNS 채팅방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올린 판매글을 본인이 작성한 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 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인천시 동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40대 개인 투자자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당 중 한 명은 폭력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금 세탁을 맡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여러 발 쏘며 한 달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그야말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7시 44분부터 8시 22분까지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여러 발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앞서 발사 지점을 황해북도 상원 일대로 표현했다가 이후 발표에선 평양 일대로 수정했습니다.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 쪽에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섬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타격 목표로 주로 삼는 표적입니다. 또 미사일 최고 고도는 50km 이상이었던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한반도 지역, 주로 한국을 표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 측의 핵심 시설을 겨냥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순항미사일 바다수리 6형을 쏜 지 한 달여 만에 무력 도발 재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면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네,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리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오찬을 겸한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양국이 대북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오후 방한했는데요. 이를 겨냥해 북한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기간 중국의 양회가 진행됐고 현재 시각으로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변국 일정을 고려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미사일 도발을 최근까지 자제해왔던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에게 향도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종합해서 볼 때 김주혜의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향도라는 표현은 북한이 최고 지도자나 조선노동당에만 썼던 표현이라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김정은 부녀의 강동 종합온실 준공식 방문 일정을 보도하면서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실질 소득은 줄고 또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어디서 또 지출을 줄여야 하나 고민들 많으시죠. 통계청이 들여다봤더니 우리 국민은 주로 입고 먹는 것에서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 소비 지출은 263조 원이 넘어 전년도와 비교해서 3.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이 품목별 물가 상승률 3.4%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량은 더 줄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줄였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붉은색이 초록색보다 낮으면 소비량을 줄인 걸 의미하고요. 반대로 붉은색이 초록색보다 높으면 소비량이 늘어난 걸 의미하는데, 자, 의류와 식료품 그리고 가정용품 등 기본적으로 집에서 입고 먹고 쓰는 걸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과 외식도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출이 늘어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교육이나 의료비 품목이 보이죠. 자,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의대 열풍 등으로 사교육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나 봅니다.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 의료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배경입니다. 자, 또 하나 제일 밑에 눈에 띈 건 바로 이 오락 문화 부문인데요.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가 보이고 있죠. 자,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보는 등 여가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먹고 살기 팍팍한데도 여행은 가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이런 오락 문화에 대한 그 소비 지출을 억눌려졌던 욕구가 표출되면서 오락 문화 부분에 대한 소비 지출이 급증을 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오락 문화 부분의 소비 지출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보복 소비라는 분석이죠. 여가에 대한 기대감과 눈높이가 높아서 평소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여가 생활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최근 사회적 현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선에 성공하며 더 강한 러시아를 주문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ел친 전 대통령이 퇴진을 하자 대행을 맡았고 처음 권좌에 올랐습니다. 네, 이듬해 5월 대선에서 53% 득표를 얻으며 대행 꼬리표를 뗀 정식 대통령이 됐는데요. 4년 뒤 재선에도 성공했는데 2008년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신은 총리로 물러나면서 사실상 상황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3선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피하는 일종의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았고 2018년 또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서 2020년엔 개헌까지 단행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2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우회해서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의 4차례 임기를 모두 백지화하는 특별 조항이 개정 헌법에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 오는 2030년 치러지는 대선에도 나갈 수가 있고요. 이때 또 당선되면 84살 되는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번 대선으로 2030년 5월까지 임기를 보장받는 푸틴 대통령. 사실상 30년간 최고 권력을 이어가는 거라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총서기의 29년 집권 기록을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2030년 실제로 육선에 성공할 경우 통치 기간이 최장 36년으로 늘어나면서 18세기 제정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의 34년 재위 기록마저 뛰어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이 이기지 못한 건 43년간 황제 자리를 지켰던 표트르 대제뿐인데 따져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표트르 대제는 워낙에 어린 나이에 짜르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어린 시절에는 이복 누이나 어머니가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실제로 통치한 것만 카운트를 우리가 한다면 약 32년 가량 되기 때문에 푸틴이 러시아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길게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보다도 길게 통치한다. 말 그대로 현대판 차르의 대관시 성격을 띨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 오는 5월 7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의 5선 승리에 대해서 서방은 일제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나토와의 충돌 시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편에 정적인 나발리를 사망 이후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기정훈 기자입니다. 30년 집권의 길을 연 푸틴에 대한 서방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정적들을 투옥하고 다른 이들의 출마를 막았다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였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됐고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러시아에서 가짜 선거가 치러졌다고 규탄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독재자가 선거를 치르는 신용을 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등 친러 성향의 일부 국가들만 축하 메시지를 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 여유를 찾은 듯 최대 정적 나발리의 사망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죽음은 항상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Ну, у нас и были другие случаи, когда люди в местах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уходили из жизни. А разве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такого не бывало? Бывало и неоднократно. 특히 처음으로 그 사람이 아닌 나발리 씨라고 부르며 사망 전 수감자 교환 얘기가 있었고 자신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Но, к сожалению, вот случилось то, что случилось. Только при одном условии сказал, что мы его поменяем, чтобы он не возвращался, пускай там сидит. 올해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대화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전선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 충돌한다면 3차 세계대전에 근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정훈입니다. 네, 의료 공백 사태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복지부가 의협 집행부죠. 비대위 집행부인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아 조직강화위원장 2명에게 면허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애초에도 첫 면허정지 대상으로 이들 김태구 비대위원장, 박명아 조직위원장이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처분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달입니다. 한 달 전쯤, 지난달 16일에 이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이 두 사람에게 전달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 면허정지를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기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고 교수들의 움직임까지 정부가 강경 기조 입장에서 실제로 의협 김태구, 박명아 집행부, 전현직 집행부에게 면허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었습니다. 비대위 집행부죠. 김태구 비대위원장, 박명아 조직위원장에 대한 속보로 들어왔고 추가되는 속보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8 비율로 배정이 되며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중점 배분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까지 예고하자 중증 환자 단체는 교수 사직은 선장 없는 배에 탄 거나 다름없다며 더 큰 환자 피해를 우려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의대 교수님들의 역할을 한번 먼저 살펴보신다 그러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라던가 아니면 긴급 상황 시에는 PA 간호사라던가 아니면 의료 기사분들, 방사선사나 임상 병리사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아마 업무가 굉장히 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사라지시는 거는 전체 배에서 진두 지휘할 사람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예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에 대해서 믿고 의존하는 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예후를 보고 있는 환자분들 전부 다 나빠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병원을 알아보세요입니다.
네, 황사가 물러가고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출근길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봄철 날씨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좀 따뜻해져서 봄이 온 건가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쌀쌀해졌더라고요.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이 꽃샘추위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서울이 1.4도, 대관령이 영하 7도로 어제보다는 한 5도,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아침 바람도 불면서 체감 기온은 상당히 낮았는데 낮에는 평년 기온까지 회복됐지만 일단 내일 비가 내리고 다시 수요일, 목요일에 다시 한파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 서울이 최저가 0도 낮이고 8도, 그러니까 평년보다 거의 한 3도에서 5도 정도가 낮고요. 목요일도 아침에 거의 0도 또 낮이고도 10도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은 그런 날씨를 보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까지만 평년 기온 정도 보인 다음에 금요일 날 낮부터는 평년 기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꽃샘추위 같은 경우는 일단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고요. 금요일 낮서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설명해 주신 이제 이번 주 중에 날씨가 내일 또 비도 온다고 하셨고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것 같은데 이번 주 날씨 좀 변화가 많이 심한 건가요? 네, 그렇죠. 원래 이 봄 날씨 특징이 굉장히 날씨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왜 그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 같은 분은 새가 뗍니다. 봄철에 하도 날씨가 많이 변하니까 그랬더니 하루 종일 136번의 날씨가 변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일단 뭐 이번 주에도 내일 기압골이 통과를 하죠. 그러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정오경에 일단 비가 시작을 해서 오후 중반까지는 내린 다음에 이제 흘릴 거로 보이는데 일단 뭐 강원 영동 쪽은 모레까지 눈비가 내립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그리고 다시 토요일, 일요일에 또다시 기압골 통과로 전국적으로 눈비가 예상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날씨 변화가 좀 심한 그런 주가 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소설도 인용을 하셔서 이 꽃샘추위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주말에 아까 이제 기온이 좀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봄의 꽃샘추위는 더는 없다고 봐는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기후 통계를 내보면은 한 3월 21일에서 22일 정도가 마지막 대개 꽃샘추위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88이야 이별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춘이 지나고 88일 후 그때까지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기온이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4월 초순 정도까지 내륙 지방으로는 서리 가능성은 있지만 또 확률이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꽃샘추위는 이제 앞으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앞으로는 좀 따뜻한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올겨울 기온이 또 예년보다 좀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봄의 기온도 예년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올 겨울 같은 경우 전국 평균 기온이 2.4도였죠. 그러니까 평년 대비 1.9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았던 겨울이었는데요. 올겨울 아주 특이하게 눈비가 많이 내렸죠. 평년보다 3배 정도 많이 내리고 기온도 높았던 해인데 자, 이제 이게 봄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뭐 기상청 장기 전망에 의하면은 3월, 4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같을 확률이 한 40% 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올해는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것을 일단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이제 세계적인 기관들이죠. 미 국립해양대기청이나 이제 유럽 중기예보센터나 이런 많은 지역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이죠. 우리나라나 일본 기온을 보면 평년보다 높을 것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엘니뇨가 종료가 되더라도 4월에 이제 종료가 일단 될 거로 보는데 이게 이제 계절의 지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기온이 예. 많이 올라가 있고 해수온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봄 그리고 초여름까지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
기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올 봄까지는 기온이 상당히 높은 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따뜻한 기온은 좀 기대가 되지만 또 봄철 불청객이죠. 황사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첫 황사가 관측이 됐는데 올해 봄철에 황사가 얼마나 찾아올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이제 황사가 올해 처음 들어왔죠. 그러면서 수도권이나 이제 충남 뭐 이런 쪽은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굉장히 높아지면서 황사 경보도 발령이 됐고, 근데 저 밤 사이에 일단 전부 황사는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은 뭐 대기질이 상당히 좋은 이런 형태인데 일단 올해 황사가 평년보다 좀 많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황사가 발생하는 그 발원지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요. 지금 뭐 몽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어요. 내몽골 그 동쪽으로는 거의 눈이 덮여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은 거로 보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올해 2월에 세계기상기구가 전 세계적인 그 모래폭풍, 그 황사죠. 예. 황사 발생 그 예상을 했습니다. 세기 말까지 기후 변화로 해서 얼마나 발생을 하겠냐 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 황사, 그러니까 모래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비 사막이라든가 내몽골 사막 쪽에 이 사막화라든가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지역들이 세기 말까지 가장 많은 황사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발생을 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일단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분야에 영향을 받겠지만은 북서풍이 불기만 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봄철에 평년보다는 이 황사 현상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봄꽃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봄꽃 구경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 등의 개화 시기 많이 좀 앞당겨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죠.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벚꽃 같은 경우는 거의 기온이 높아지면은 기온에 따라 피거든요. 예. 가장 많이 영향을 받죠. 봄꽃은 기온에. 자, 우리나라는 기상청이 그 2023년 기후 보고서를 보니까 이 봄철이 시작되는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 예전에 3월 18일에 봄이 시작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3월 1일, 한 18일 정도가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결국 기온이 빨라지다 보니까 봄꽃이 개화하는 시기도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벚꽃 같은 건데, 일단 작년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례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기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3월 기온이. 근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K웨더에서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4월 2일, 대전 같은 경우는 3월 30일, 제주 3월 20일 일단 시작을 하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3월 27일 정도 벚꽃이 일단 개화를 하고, 만개가 되는 건 대개 한 일주일 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4월 8일에서 9일 정도가 만개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날짜도 평년보다는 그래도 4일에서 6일 정도 빠른 겁니다. 예. 자, 지금 뭐 한 연구를 보니까 벚꽃은 뭐 20일가량 지난 100년간 앞당겨졌고 매화도 53일, 거의 한 2달 정도 앞당겨졌네요. 아마 축제 개최하는 쪽에서는 이 기간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볼 것 같고, 자,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건조한 상황입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확대하는 상황인데 내일 만약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면 건조함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현재 강원도 전 지역, 그다음에 경북 거의 전 지역, 그다음에 경남의 동부 지역 쪽으로 이 건조특보가 지금 발령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반으로 잘라서 동쪽 지역은 거의 지금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자, 일단 내일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립니다. 지금 가장 그래도 그 중에 심한 곳이 아무래도 강원 동해안 지역, 경북 동해안 지역인데 이 지역 쪽은 내일 모레까지 눈비가 내리면서 특히 동해안 지역은 많은 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조특보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타 서쪽 지역도 일단 비의 양은 많지는 않지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내일기에서 건조특보는 해소가 될 겁니다. 해제가 전국적으로 일단 해제가 되지만 이 봄철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레서부터 다시 또 바람이 불게 되면 바로 건조로 다시 바뀌거든요. 예.
특히 봄철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이 낮에 바람이 강해집니다. 온도 차로 인해서.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아주 약한 불씨에도 이 산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재에 전국적으로 좀 유의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꽃샘추위 그리고 봄꽃 소식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최근에는 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이런 악성 민원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여권을 바닥에 팽개치더니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공무원을 때리기 시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습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2주 동안 병가를 다녀온 뒤 겨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김포시청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항의성 민원을 계속하던 이들이 A씨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유포한 겁니다. 김포시는 A씨 신상을 유포한 민원인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공무원 단체들은 악성 민원은 범죄라면서 더 강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 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훌륭한 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시녹음, 통화녹음 시설을 운영하고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기관장의 명령으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무원 대부분이 일하면서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 행정안전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팀을 구성한 가운데 공무원 단체들은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학교 청소노동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후 3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서울 경원선 열차가 하루 동안 2차례나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경원선 도봉역에서 승객 400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고장으로 멈추면서 뒤따르던 열차가 최대 40분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고장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장애 발생 7분 만에 환승 조치했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11시 10분쯤 도봉산역에서도 200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후속열차 9대 운행이 최대 1시간 늦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중과 여고에서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스인사이드에 학생들을 상대로 테러 예고글을 쓴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은 어제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여고에서 흉기로 최소 10명을 살해하겠다거나 여중에서는 폭탄으로 테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남 김해시 태권도 학원에서 도복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4살인 원생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경기나 인천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지난 한 해에만 32만 명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탈서울, 가파른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세 영향으로 이 탈서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겐 그림의 떡이 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22년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할 정도입니다. 요즘 집값 가격이 너무 국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많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더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해 1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년 만에 20% 넘게 올라 3,7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12억 원 수준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전셋값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무려 4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자 경기와 인천으로 떠난 인구는 지난해에만 32만 명이 넘습니다. 주된 전입사유로는 주택 문제가 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비자발적 이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은 여전히 비싼데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청년들은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처음 집을 산 2030 세대 비중은 47.5%로 직전달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기에서 내 집 마련을 한 비중은 54.4%로 3.9%포인트 늘었습니다. 당분간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탈서울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김포 골드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 시민 가운데 새롭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티머니를 무료로 내려받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 구매를 원할 경우 김포공항역을 포함한 서울교통공사 1에서 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의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신설된 중점 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또 현대차 등 본격적인 슈퍼 주총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주주 환원 강화가 관전 포인트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이어 21일에는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다음 주에는 LG전자와 SK텔레콤 등이 정기주총을 잇따라 엽니다. 상장법인 2,614곳 가운데 이번 주에 371곳이, 다음 주에는 1,680여 개 기업 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 주총 위크입니다. 올해는 주주 환원 강화가 화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이사 보수 한도를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총에서 보통주 기준 한 주에 8,400원의 결산 배당을 승인할 전망인데 연 4차례 분기 배당과 함께 보유 자사주를 3년 동안 발행 주식수의 1%씩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첫 온라인 중계로 열린 주총을 시도하는 LG전자도 3개년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만 사실 또 대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정책의 방향, 이 삼박자가 다 맞물려서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주요한 테마로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관심을 끌었던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은 삼성물산과 다올투자증권 주총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금호석유화학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제시한 자사주 전량 소각 주주 제한이나 KTNG의 방경만 사장 후보 선임 안건도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GTX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지하 40m 이상에서 달리는 대심도 철도. 빠른 이동이 장점이지만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심도 터널이나 지하철도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침수 같은 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또 승객의 대피 안내까지 돕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지하 50m 아래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대심도 철도로 동탄에서 수서까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혼잡 해소 등의 장점으로 대심도 철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재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로터널과 달리 철도터널에는 별도의 CCTV가 없어 기관사나 관제실에서 터널 안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터널 상단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각종 재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승객들의 대피까지 돕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로봇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고 여부를 빠르게 파악한 뒤 관제실에 상황을 알리고 사고 현장에는 5분 안에 도착해 승객의 대피를 돕습니다. 개발한 피난 안내 로봇은 사고 현장까지는 빠르게 오지만 가까운 대피 통로로 안내할 때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로봇은 탈착형 구조로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로봇 내 모든 부품은 250도씨까지 버티는 내열성을 확보해 화재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시속 20km 정도 속도로 해서 3km 매치 간격으로 했을 때 5분 이내에 어디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 측정 센서링을 한다든가 작업자 관제를 한다든가 또는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이런 순찰 모드를 이렇게 기능하도록. 연구진은 앞으로 로봇의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대피 유도 안내 조명을 추가하는 등 실제 철도 터널 적용을 위한 시험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체육정책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관계를 끝내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가스포츠를 총괄하는 기구로 주장했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문체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제화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문체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재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양궁 선수 안산이 일본풍 주점 사진을 올린 뒤 매국노가 많다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일본어 문구가 써진 전광판 사진을 올린 뒤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고 적었고 이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진의 배경이 된 곳은 광주시에 있는 일본풍 선술집으로 업체 대표는 자신이 한순간에 매국노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아직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4년 만에 돌아온 홈구장 고척돔에서
2점 홈런 2방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샌디에이고의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LG와의 평가전 2회 첫 타석에서 LG의 선발 임찬규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쳐냈고 2회 원아웃 1루 기회에서는 정우영의 체인지업을 걷어올려 다시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김하성의 맹타를 앞세운 샌디에이고는 마무리 고우석이 9회 2점을 내주는 등 고전했지만 LG를 5대4 한 점 차로 힘겹게 이겼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두 번째 타석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뛰었을 때 좀 상대를 했던 투수들이기 때문에 뭐를 던지는지 알고 좀 이런 대처가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세계 랭킹 1위 박지원이 세계선수권에서 이틀 연속 황대현의 반칙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박지원은 어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남자 1000m 결승에서 황대현의 손에 밀려 넘어졌고 그대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박지원은 전날 열린 1500m 결승에서도 황대현과 충돌에 넘어졌고 황대현은 이틀 모두 페널티를 받아 실격당했습니다. 박지원이 황대현의 반칙으로 국제대회 메달 획득에 실패한 건 지난해 10월에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1000m 결승까지 올 시즌에만 3번째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눈이 건조함은 해소해주겠지만 꽃샘추위를 불러오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 중서부와 전북지방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체로 많지 않겠지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일부 서쪽 지역은 오후 한때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전주 5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2도, 광주 14도, 부산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의 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 후반까지는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